삼성전자가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의 20%에 달하는 연간 6천만여 대를 중국 업체에 앞으로 맡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조 경쟁력을 자부해온 삼성전자로선 전례가 없는 일인데 중국의 적합폰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국민은행이 LG U+와 손잡고 알뜰폰 사업에 진출합니다. 알뜰폰 업계 최초로 5G 요금제를 출시해서 통신업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가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합니다. 통신과 미래 ICT 등 4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3년 동안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금리 전월세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외주 생산량을 올해보다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삼성폰의 중국 외주 생산량 내년에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네, 내년에 약 6천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3천만 대 선에서 외주 생산이 되어 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처음 스마트폰 외주 생산을 시작한 지난해 말에는 300만 대 정도였습니다. 삼성의 한 해 스마트폰 생산량은 3억 대 안팎입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은 삼성 스마트폰의 외주 생산 비중이 지난해 3%에서 올해 8%로 또 내년에는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외주 생산 대상 모델은 갤럭시 M 시리즈와 저사양 A 시리즈 등입니다. 앞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은 지난 8월에 $130, 그러니까 약 16만 원 이하 모델을 삼성이 자체 생산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기준을 충족한다면 ODM을 일정 부분 하는 게 맞다고 외주 생산 확대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오 기자, 그렇지만 삼성이라고 하면 그동안 세계 1등 제조 경쟁력을 자부해 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외주 생산 늘리는 배경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스마트폰의 물량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 뒤 중국에서 또 베트남과 인도로 주 생산 공장을 계속 옮겼는데도 스마트폰 원가를 낮추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사업 전략을 바꿔나가고 있는 건데요. 저가형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외주 생산하고 또 삼성은 플래그십 모델 위주로 생산해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외주 생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주요 부품 선정에는 관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KB국민은행이 LG U+와 손잡고 알뜰폰 사업에 진출합니다. 알뜰폰 업계 최초로 5G 요금제를 출시해서 통신업계의 파장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5G 요금제를 월 7천 원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급여나 연금을 KB국민은행을 통해 이체하고 제휴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월 7천 원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KB국민 고객이 아닐 경우 월 4만 4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제는 기본 월 9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진 시 속도 제한 상태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주는 5G 요금제는 월 180GB 데이터에 속도 제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저 2만 9천 원에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이통3사의 5G 요금제 최저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금액인데요. 이 서비스는 다음 달 4일부터 고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5G 요금제로 적지 않은 금액 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출시로 통신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네, 5G 요금제 출시 이후 알뜰폰 순 가입자 수는 최근 3달 사이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이통 3사와의 제휴를 통해 5G 도매 제공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알뜰폰 업계에서도 저가 5G 요금제가 활발히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통신업계의 1위 기업인 SKT와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가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SKT와 카카오가 손을 잡았다고요? 네, SK텔레콤은 카카오와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3천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카카오에 매각하고 카카오의 주식 217만여 주를 약 3천억 원에 취득합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카카오 지분 2.5%를, 카카오는 SK텔레콤 지분 1.6%를 각각 보유하게 됩니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입니다. 네, 양사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는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양사는 지분 교환을 통해 서비스는 물론 연구개발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미래 ICT 영역에서 중장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ICT 산업의 사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양사가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어떤 그림인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데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SK텔레콤은 카카오의 컨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도 SK텔레콤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얻게 됐습니다. 양사는 SK텔레콤 유영상 사업부장과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시너지 협의체를 신설하고 사업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그러니까 미국과 국내에서 특허 침해를 벌이고 있는 양대 배터리 공룡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과거 합의에 대한 합의문을 두고 공방을 양사가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체결한 특허 소송이 종결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양사가 특허 분쟁을 끝내자며 체결한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지난 2014년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당시 소송 대상이 된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LG화학이 이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에 대해 소송을 걸어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합의서를 공개한 겁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는 2014년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와 같은 특허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입장에 대해서 LG화학 측이 또 즉각 반박하고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2014년 합의된 특허와 다른 특허라고 주장했습니다. 각국의 특허는 독립적으로 취득되는 것으로 합의문이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겁니다. LG화학 측은 합의서를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저희가 의심스럽다며 SK이노베이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이 5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난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개발 투자액은 모두 49조 7천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8% 정도 증가했습니다. R&D 투자액 1조 원 이상인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모두 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전이었죠. 기체 이상으로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제주항공 여객기 소식입니다. 해당 항공기는 출발 전부터 이상 징후를 보였던 것으로 추가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전후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회항 논란이 있었던 제주항공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긴급 사용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출발 전부터 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발 직전 고조 유지 시스템 스위치 점검 사유가 발생해 본래 출발 시간보다 1시간 20분 늦게 이륙했습니다. 또 이륙 9분 만에 계기판 이상으로 자동 조종에 문제가 생겨 40분간 상공에 머물렀는데요. 기장이 수동 비행으로 목적지까지 가거나 안전 점검을 위해 회항하는 두 가지 선택을 두고 바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 문제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회항 원인 자체는 단순한 계기판 이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국토부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장이 계기판 이상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착륙하지 않고 한동안 상공에 머무른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비상 안내 조치로 승객을 불안하게 한 점 등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는 제주항공이 소명을 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제주항공은 이번 회항과 관련해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운항 체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네, 결혼하시는 분들 집 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로 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 탓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막혔던 분들에게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2조 원 넘게 늘려 3년 동안 총 3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신혼부부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는데요. 이 조건을 1억 원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6%의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부부 두 사람이 합쳐서 월급 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상자 수도 연간 5,000호에서 1,500호로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번에는 처음으로 사실혼 부부도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또 주택 공급 양 자체도 더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을 연평균 약 2,500호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에 총 14,500호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 노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 위주로 입지를 선택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매입 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 출생을 이유로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를 원하면 추가 비용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가 적용하는 금리와 은행이 적용하는 금리 차이를 정부가 메워주는 2차 보전 금리도 기존 1.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높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금리가 4%일 경우 2차 보전 금리 3%포인트를 적용했을 때 신혼부부는 1%의 금리만 부담하면 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저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원금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가입 후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최소 7년은 지나야 한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저축성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할 때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려면, 그러니까 납부한 원금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최소한 7년은 지나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대표 저축보험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의 평균 총 사업비는 7.4%로 이들 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후 7년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뺀 후 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스마트 저축보험은 1년 이내에 보험을 해지하면 19.8%, 2년 내 해지하면 8.2%를 공제하고 7년이 지나야 공제 비율이 0%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원금 회복하기 전에 보험 해약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한화, 교보를 포함한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을 보면 1년이 지나면 90%지만 2년 이후엔 80%, 5년 이후엔 57%로 떨어졌습니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 유지율은 평균 44%로 10명 중 6명은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겁니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해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 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죠. 그 뒤로 편의점 업체들이 잇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성우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지금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에서는 사실상 퇴출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권고 이후 GS25를 시작으로 편의점 업계는 판매 중단을 선언하며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이에 따라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업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브랜드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상품은 줄랩스의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3종과 KT&G의 시드툰드라 한 종입니다. 다만 일부 업체는 가맹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장에 남은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까지 권고하게 된 배경도 한번 다시 전해주시죠. 네,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5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인한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500건 가까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 사례도 33건이나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에서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폐 질환 환자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면서 전자담배가 사실상 퇴출 수순에 놓이게 된 겁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일부 말기암 환자들 사이에서 기적의 치료제처럼 취급받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 성분, 이른바 펜벤다졸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항암 치료제로 동물용 구충제를 사용한다는 게 황당한 소리 같지만요.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펜벤다졸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정보가 계속 나도는 게 문제입니다. 온라인에는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있는 암 환자들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펜벤다졸과 같이 먹으면 좋다는 보조제를 추천하는 글까지 나도는 상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암학회는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펜벤다졸을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겠다라는 희망에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펜벤다졸에 대해서 항암 효과를 기대할 만한 연구가 있었다고는 하던데 관련해서 식약처 설명은 어땠습니까? 네, 펜벤다졸이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허가된 항암제도 이미 존재하는 데다가 펜벤다졸은 사람 대상 임상도 없고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까지 있는 등 부작용도 보고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충 효과를 낼 정도로 약을 조금만 먹는다면 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지만 항암 효과를 위해서는 약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먹어야 하는데 혈액이나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각종 시중금리도 줄줄이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예적금 금리는 이번 주부터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한 점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우선 예적금 금리는 얼마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했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 역시 기준금리 인하분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두고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은행들이 금리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뚜렷한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어서 은행들마다 예적금 금리 인하 시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구조적으로는 대출금리도 같이 떨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다고요? 네, 오늘자 기준으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의 경우 2.46에서 3.96%로 전주보다 0.04%포인트,
NH농협은 2.86에서 3.97%로 전주보다 0.09%포인트 각각 올랐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변동형 주담대와의 금리차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최근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각종 우대금리 제공을 줄이면서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대출 금리가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실무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 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현대아산은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또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남북 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여당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는 민생, 또 경제 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 재정 합의, 셋째는 정치 사법개혁 법안 처리라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모두 164건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4% 오름세를 보이며 2,09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47% 오름세입니다. 65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형 스마트폰 6천만 대를 중국에 생산 위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건조기와 세탁기, 냉장고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0.79% 오름세를 보이며 5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에도 호재가 작용을 했습니다. 두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3천억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기로 했는데요. SK텔레콤 현재 0.85% 오르며 23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 역시 0.36% 오름세입니다. 1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DLS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현재 두 종목 모두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는 3.54% 떨어지며 34,100원까지 내려왔고 우리금융지주 역시 1.21% 내림세입니다. 거래가는 1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주말 지나면서 날씨가 크게 쌀쌀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중부지방 등 일부 지역에 비 소식도 있으니까요. 퇴근길 옷차림도 든든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